우연히 반복되면 필연이다, 계획이다 뭐 이런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예. 우리가 대통령님께서 혹시나 뭐 독도 팔아먹겠습니까? 곧 있으면 기시다 총리 오잖아요. 네.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닌가. 중일맘. 중요한 건 역시 일본의 마음이다. 후쿠시마 원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적인 사실과 진실을 네. 그냥 괴담으로 선동해버리면 이 시간이 지나면서 진실이 조금씩 드러나면 그때는 민주당도 할 말 없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집권 여당이라는 직업은 극한의 극한이에요. 야당 대표는 오히려 쉬워요. 눈치 볼 사람 없으니까. 야당하세요 그러면. 야당하면 되잖아. 한 직업을 원합니다. 그러면 이분의 그 노동 관련된 강점은 뭐가 제일 강점입니까? 왜 웃어? 아 왜 민망하게 웃어요? 이러면 안... 한없이가 배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8월 26일 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아 정말 따뜻한 여러분들의 댓글들이 지금도 막 넘쳐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하신 분들의 조합이 너무 점잖고 멀쩡해 보이는 그 컨셉치고는 참 웃긴 편이다. 이런 댓글도 있고요. 다행입니다. 네, 정프로의 전세금 좀 지켜달라 이런 네? 따뜻한 여러분. 제가 지금 약간 위기거든요. 전세 사기 사기까지는 아닌데 하여튼 조금 아슬아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그거 아니, 걱정해 주시는. 천하의 우리 3%인 정프로께서 민주당에 지켜드리겠습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 민주당 통과되는 거잖아요. 그죠? 민주당은 힘이 없습니다. 우리 집권 여당 국민의힘이 아유, 하면 좋다. 저희는 그 약속이 곧 네네. 실천입니다. 아, 저희는 그냥 그 어음 수준이고 네. 국민의힘은 현금이고 발의를 해도 통과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우, 저희가 아니, 문고리를 잡고 있습니다. 우리 저 합의해가지고 행정 통과한다는 권력만으로도 거잖아요. 충분히 구제할 하여튼 분들 하여튼 뭐 그렇습니까? 이게 전세 사기 특별법은 그럼 통과가 되는 걸로. 네. 정말 새로운 안타까운 미래는 건 그 지금 여기 얘기할 이게 그 뭐야? 계제가 상황이 아니고. 아닙니다. 새로운 미래가 아니라 오래된 과거라고 해주세요. 네. 여튼 제 전세금 못 지킴 여기 있는 분들이 책임져야 근데 됩니다. 대상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네. 사실 피해자 전세금이 요건을 못 굉장히 채워요. 높으면 네. 그거 안 되는데. 아니, 좋은 아니에요. 얘기 합시다. 좋은 얘기. 희망적인 그 안에 얘기. 들어갑니다. 안에 네, 들어가요. 거기 안에 그렇다면 들어갑니다. 당연히. 하여튼 여러분 생각보다 열악하시네요. 만약에 유사시에는 하여튼 여러분 출연을 비롯해서 모든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 알겠습니다. 네, 알아주시고요. 네. 자 그럼 오늘도 함께할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소개도 안 했어. 네, 이제 소개해드려야죠. 힘 있는 여당의 대변인이시죠.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정광재입니다. 네, 그리고 문고리를 꽉 틀어주고 계신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이시죠. 강성필 부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래된 과거 우리 설주한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새로운 미래는 요즘 어떻게 분위기 괜찮습니까? 오래된 과거라니까. 제가 요즘 요새 당일 별로 관심 없으시죠?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요? 뭐, 아직 당원 저도- 자격은 유지하고 계시고. 예, 뭐 당원 자격을 당 대표가 누군지는 아시고? 뭐 이렇게 공격적이에요. 왜 이렇게 관심을? 자, 우리 설주한 변호사 나오셨고요. 그리고 신혜연 기자님이 오늘 뉴스 소개해 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예.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네네네. 우리 저기 정광재 대변인이 네, 그 부대변 뭐죠? 아니죠. 그러니까 뭐 부실장. 대변인 겸 부실장. 네. 그 대표실 비서실의 부실장을 겸하게 됐다. 대표실의 부실장. 예. 정확하게 그러면 비서실 어떤- 넘버 2. 예. 그러면 넘버 2. 업무가 넘버 투 뭔가요? 아니에요? 그러면 부실장이면 뭐 여러 가지 일을 하죠. 뭐 대표실이 워낙 바쁘게 일과가 네네네. 돌아가기 때문에 지금 사실 재선 의원인 박정화 실장이 9월부터는 사실 또 이 국회가 아주 활발하게 돌아가는 시기거든요. 네. 비서실장 역할을 모두 다 챙기실 수는 없기 때문에 일부 업무를 좀 분담해서 제가 아하. 하는 그런 장성철 겁니다. 수장님이 지난 주말에 모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그 한동훈 대표가 어떤 이런 정무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서 대표실 비서실의 부실장을 임명한다고 했는데 그 부실장이 우리 정광재 대변인이시군요. 정치 시작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정치이라는 게 네. 저 얼마나 탁월한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동훈 대표도 뭐 정치 시작한 지 오래 안 됐습니다. 제가 조금 더 일찍했네요. 그러니까요. 네, 선배시네요. 정치 선배. 아니 근데 국민의힘이 저는 조금 물론 이제 고육직책이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고육지책이요? 아니 정광재 대변인이 고육직책이 아니라 네. 왜냐면 원외가 많이 시집한 많잖아요. 그러니까 원외 위원장이 원체 많다 보니까 네. 원외 위원장을 원내 부대표는 아니고 하여튼 좀 그 당직을 맡겨가지고 네. 최대한 목소리를 그래도 좀 받아들이겠다. 네. 어떤 좀 한동훈 대표가 약간 좀 새로운 좀 시도를 하는 것 같아서. 당직에서는 원외 인사들이 많긴 네, 많죠. 네, 네. 그리고 민주당과 네. 비교해 보면 저는 네. 한번 나중에 기자분들께 이런 기사 한번 써보시면 어떠냐. 네.
민주당 지도부와 네. 한동훈 그 국민의힘 지도부를 한번 비교해봐라. 민주당은 대부분 여전히 386 세대들 뭐 한 평균 연령 얼마 될까요? 한 거의 60세 되는 분들이 네. 하고 있지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매우 젊다. 젊고 네. 또 정치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고 네. 너무 또- 준비된 멘트다. 네. 준비된 게 아니라 네. 진짜 현실이 그래요. 우리는 인위적이 됐든 아니면 자연적이 됐든 정치의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다.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근데 역동성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은 그건 뭐 386이라는 기득권이 네. 거의 고인물처럼 남아 있고, 공고해졌다. 예, 네. 뭐 그런 거 한번 비교해 네. 보시는 것도 좋은 하지만 기사가 그런 될 거라고 기사는 아니 쓸 우리가 생각은 이제 장르만 여의도 좀 다른 방송 해야 되니까 네. 제가 이 대표실의 부실장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제가 대표 비서관을 해봤지 않습니까? 네, 네. 아, 여러 차례. 대표실의 부실장. 아 제가 여러 가지 그럼요. 지도부를 다 했었죠. 보좌를 네. 해봤기 때문에 당대표실에 있었었죠. 뭐 이제 국민의힘에는 장성철, 뭐 네. 민주당에는 강성필 이런 말도 있습니다. 언제? 언제요? 아니, 그 장성철 그분 아니 참칭 진보네 아. 그러면 그분이 아마 2010년도면 제가 2013년, 12년, 아. 13년도니까요. 그래요? 아. 야 그때 훌륭했죠 그때 정말. 김한길 대표 때. 다른 얘기야. 예. 근데 부실장이 야, 부실장이 하는 일 부실장이 해야 되는 하는 일. 아주 중요한 일이 뭐냐면 네. 원래 이 당직자들은요 자기들이 당을 지켜왔다라는 이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 당 대표는 계속 바뀌니까 거쳐가는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그 당 대표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부실장이 해야 될 역할이 가장 중요한 게 네. 최대한 당직자들과 화합을 하면서 어허. 핵심 당직자들을 섭외를 해서 이 당직자들이 잘 본인이 모시고 있는 대표를 위해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어허. 이렇게 잠재력을 끌어내주는 근데 이거 진짜 그런 중요한 역할을- 조언이다. 그게 부실장, 정무부실장이 하는 그 일이에요. 진짜 중요하죠. 그 중에 핵심이 이제 인사입니다, 인사. 네, 네, 이제 네. 어쨌든 간에 당직자들도 결국에는 이제 어쨌든 간에 승진이 아주 중요하신 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 중에서 이제 뭐 국장 승진 대상자들을 잘 추려셔가지고 젊으신 분들로 하시면 저건 진짜 도움이 될 것 우리 같습니다. 강성필 부위원장이 네. 상당히 중요한 네, 팁을 살아있는 조언. 그러니까 당직자하고 대표와의 어떤 그 연결고리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대표만 바라보지 말고 아래 당직자들도 그렇죠. 잘 아울러라. 왜냐면 이게 네. 사무총장부터가 확 휘어잡고 해야 되는데 네. 웬만한 국장급들은요 이 당은 당규로 깨고 있거든요. 아하. 그래서 그 뭐를 시키면은 거부할 명분을 한 그리고 5개씩은 장착을 하고 그분들이 다니기 때문에 준 공무원이에요. 네. 거의 네. 철밥통이기 때문에 어공들, 네, 당의 어공들이에요. 어공들. 그래서 나가라 잘리지 않으면 나가지 않는 이상 거의 네, 그대로 네, 계시거든요. 당직자들한테 잘못 보이면 네. 제대로 된 어떤 역할을 하기 어렵다. 알겠습니다. 아 부실장 맡았다 한마디 했다가 정말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이렇게 뛰어난- 많은 일이 있는 건 아셨어요, 근데? 뛰어난 정치 선배님들로 많이 배운 후에 제가 그게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네. 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알겠습니다. 아유, 네. 뭐 참 그 인터뷰용으로 좋은 멘트들 네. 예, 많이 또 준비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뉴스 좀 들어가 봅시다. 예, 이제. 첫 번째 뉴스 바로 가겠습니다. 이원석 총장 소모적 논란 없도록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지난 금요일 우리 방송 끝나고 오후에 이제 계속 우리 그 얘기했잖아요. 이원석 총장이 수사심의위원회 소집할 거냐 말 거냐, 그 후폭풍은 어떠냐 이런 전망까지 다뤄봤는데 네. 결국은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을 했습니다. 음. 왜 소집했느냐라고 네. 물은 것에 대한 이 총장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무혐의로 우리 결혼을 사회에서 아직도 계속적으로 소모적인 논란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검찰 외부의 의견까지 들어서 공정하게 사건을 매듭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무혐의로 결론을 내기 위한 명분 쌓기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수사심의위원회는 절차도 그렇고 구성도 그렇고 또 위원회의 운영과 결론까지 모두 독립적으로 그리고 공정하게 진행됩니다. 검찰총장이 운영부터 또 구성까지 또 결론까지 제가 관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오늘 출근길에 한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네. 몇 가지 포인트를 짚으면 왜 소집했냐. 소모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네.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한. 그래서 검찰 외부의 의견까지 듣겠다라는 거고요. 총장은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내 임기 내에 마치겠다라는 것이고 이제 검찰 수사에서는 청탁금지법만 다뤘는데 알선수재법, 변호사법 위반까지 검토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어렵고 복잡한 사안인가 싶기는 한데 네. 여튼 지금은 이제 청탁금지법뿐 아니라 알선수재 그리고 변호사법 위반에 대해서도 수사심의를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검토해보겠다. 예. 적용 가능한지도. 그 변호사법은 뭘 위반하면 변호사법 위반도 이게 심의의 대상이 변호사가 되는 아닌 거예요? 변호사법은 네. 변호사를 규율하는 게 아니라요. 변호사 아닌 자가
변호 업무, 그러니까 변호사의 업무라는 것이 어떤 우리가 뭐 형사 사건에서 어떤 네, 변호를 한다나 네. 이거 말고 어떤 계약을 대리한다든지 계약을 중지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부탁을 한다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돈을 받는 경우, 그냥 해준 경우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어떤 금원을 수수한 경우에 규율하는 법이거든요. 아마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김건희 여사가 어떤 직위를 이용한 민간인이잖아요. 네. 신분 자체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네. 민간인이기 때문에 민간인으로서 어떤 법적인 뭐 일을 해주고 아니면 알선해주고 예. 중재해주고 알선이나 청탁해주고. 금원을 받은 경우에 이것이 변호사법 위반이 아닌가라는 거에 대한 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다라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 법 중에 제일 그 이렇게 악용될 소지가 있는 네. 법이 배임죄와 변호사법이에요. 그래요? 예. 배임죄는 네. 이게 배임의 영역이 그 어디까지인지가 논란은 좀 있었던 굉장히 것 같아요. 그 네네. 뭐 난감하고 변호사법은? 변호사법도 네. 뭘 좀 도와준다. 네. 무슨 일을 좀 도와주고 싶어서 해서 약간의 뭐 금전적 수입을 얻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 정치인들이 네. 제일 많이 구속되는 게 이 변호사법 위반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오. 억울해서라도 변호사가 돼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정치인들도 많더라고요. 변호사가 하면 괜찮은데 그러니까요. 변호사- 똑같은 일을 했는데 자격증 변호사 갖고 하면 자격증이 되고. 있으면 네, 맞아요. 변호사법 위반이 전혀 될 수가 아, 없어요. 땁시다 우리도. 근데 억울한 게 지금이라도 뭔지 아세요? 로스쿨 가야 되나 싶어요. 저도. 아니 그래서 억울한 게 진짜 우리 대변인께서 네. 말씀 잘해주셨어요. 이 변호사법 위헌한 게 이 이재명 대표, 네. 이 언론인이 부패한 어떤 정치인에 대해서 밝혀내려고 하는 것을 그걸 도와줬잖아요. 근데 검사 사칭으로 몰리고 말이야. 그다음에 그건 행위에 배임, 있어서의 문제죠. 배임은 잠깐 안 끝났어요. 배임 같은 경우도 말이야. 단체장으로서 네. 돈을 뭐 더 벌 수도 있었는데 더 못 벌어서 그 배임이라고 하는 거고 기업가들한테도 사실 애매한 부분이 있는 걸 단체장에게 적용하려고 했다는 점. 이제 뭐 네. 네, 물론 대법원에서 판결 앞에 이제 받겠죠. 검사 사측은 약간 무례했다는 거 저도 알아요. 예, 예. 그냥 넘어갑시다. 예. 그래서 이 배임죄와 변호사법 네. 위반은 사실 아까 얘기한 이연령 비연령이에요. 예, 예. 누가 하면 변호사법 위반이고 아. 누가 아니면 변호사법 그 재판부의 위반이거든요. 판단에 따라서 얼마든지 자의적인 판단이 가능한. 네, 그래서 네. 아니 요건은 이 정해졌어요. 변호사법 예. 위반은 제가 생각해 국회에서 조금 네. 지금 로비스트 선불- 합법화도 추진하고 있잖아요. 손볼 필요가 좀 있다. 네, 손볼 필요가 있는데 왜 못하고 있냐? 네. 국회의원 300명 중에 지금 한 5, 60명이 법조인 출신이에요. 변호사 많죠. 아 변호사 자격증 그러니까 어렵게 땄는데. 이분들이 갖고 있는 일종의 네. 자기 밥그릇 지키기 기득권. 성격도 있기 때문에 요거 좀 변화가 필요합니다. 저 같은 진보적이신 그 비법조인 출신의 네. 현역 국회의원들이 많아져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그래요? 얘기가 좀 이상한 데서 튀는 거 아니, 같은데. 이원석 수심이 정리를, 얘기합시다, 예, 이제. 수심위로 네. 다시 돌아오죠. 아니, 예. 네. 나 준비한 게 있어. 네. 그래서 이 수심위의 그런 목적은 이원석 총장이 이거 던진 이유는 뭐예요? 본인이 그래도 마지막 가는 길 요거까지 내가 좀 완성을 해놓고 혹은 이제 내 명예를 조금 더 세우는 입장에서 가는 거야? 아니면 정말 야권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거는 좀 명분 주기 위해서 그래서 무혐의 결론에 대한 뭐 명분을 쌓기 위한 이런 걸로 이해하십니까? 아니 명분을 주려면 네. 수사심의위원회의 결과도 무혐의 불기소가 나와야 나와야 되죠. 되는데 지금 그거를 사실 예측하기는 그러니까. 어렵긴 하죠. 근데 예, 저는 예. 개인적으로 제가 그냥 네. 판단했어요. 무혐의 나올 것 같긴 아, 해요. 수심위에서도? 그러니까 수심위에서도 왜 그러냐면 이 문제가 뭐냐면 이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이게 법리적인 판단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김건희 여사의 태도라든지 도덕적인 문제가 훨씬 더 크거든요. 예. 근데 이제 법리적으로 보면 이것을 공소 제기를 예를 들어서 수사 어떤 여러 가지 있었을 때 지금 뭐 우리 청탁금지법도 살펴보고 근데 청탁금지법은 안 돼요. 네. 지금 법 규정 자체가 네. 이게 뭐 배우자에게 적용되지 않기 네. 때문에 근데 지금 그래서 이제 검찰총장이 알선수재나 아니면 변호사법 위반이라든지 저는 개인적으로 수뢰죄도 생각을 해봐야 단순 수뢰죄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아. 수대. 네, 뇌물죄. 우리가 소위 말하는 네. 뇌물죄. 네. 왜 그러냐면 아니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보면 최순실 씨랑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 공동체였다면서요. 예. 네. 그래서 최순실 씨가 받은 돈을 다 박근혜 대통령이 받은 돈으로 뇌물을 해가지고 묶어버렸죠. 기소해가지고 처벌받게 한 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네. 그러면 그것보다 훨씬 가까운 부부 사이인데
경제적 공동체가 아니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대통령은 굉장히 포괄적인 업무 범위를 가지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에서 네. 독보적으로. 예. 그렇다고 한다면 최재형 목사 직무 관련성을 평가하기 어렵죠 사실은. 그렇죠. 예, 직무 예, 관련성 예. 모든 거에 다 직무 예, 관련성이 예.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 충분히 해당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본다면 저는 수사 심의를 반드시 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네네네. 그래서 거기서 어떤 결론이 나든지 간에 네. 뭐 저는 이현수 총장이 일단 이거 소집한 것 자체는 잘했다. 근데 이게 기간 내에 자기 임기 내에 안 끝날 것도 분명히 알고 했을 텐데 뭐 어떤 의미일까 저도 고민을 해보니까 네. 이건 그냥 본인이 이제 검찰주의자로서 어떤 검찰이라는 조직을 어떠한 그래도 최대한 막아보겠다. 외부로부터 영향력에 대해서 막아보겠다는 심사는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어쨌든 좋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원석 총장이 2년 동안의 자신의 임기가 전체적으로 부정당하는 것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회심의 일격을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아하. 그리고 여기서 제대로 하지 못하면 정말로 검찰 분리해가지고 기소청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위기 의식도 있는 것 같고 또 윤석열 대통령과의 사실 이 관계도 저는 원활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지켜봐야 되는 것이 저는 아마도 이 수심위가 무혐의 종결보다는 전 재수사를 좀 내릴 확률에 좀 집중을 해봐야 된다. 네. 왜냐하면 이 특혜 조사 그러니까 출장 조사가 기본적으로 검찰이 수사를 할 때 유죄 증거 수집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죄 증거를 수집을 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휴대폰 뺏어야 됩니다. 휴대폰 뺏어가지고 누구랑 통화인가 쫙 보고 거기 통화 내역 같은 거 있으면 녹취 다 따가지고 네. 본 다음에 그 사람들 싹 다 불러가지고 먼저 그 사람 핸드폰을 또 다시 압수수색한 다음에 그것을 조합을 맞춰보고 나서 마지막에 최종을 수사하는 것이 검찰 기본이잖아요. 근데 이러한 조사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유죄 증거가 없어서 당연히 무혐의 종결로 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강일원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예. 이분이 문재인 정부 때 아마 되신 분일 거예요. 네. 그래서 헌법재판관을 하실 때도 여야 합의로 이분이 헌법재판관을 네. 무리 없이 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네. 평이 상당히 부드럽고 적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네. 저는 나름대로 한쪽에 치우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네. 우리가 보통의 정부 기관에서 위원회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공식 이게 위원들은 다 모르신 분들이 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가 않지만 이것을 중간에서 가르마를 타주는 게 위원장이에요. 예. 위원장은 공적으로 발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수사심의위원회가 재수사나 재조사 정도만 해도 저는 네. 상당히 정의가 실현되는 의미 것이다. 있다. 의미가 있다. 수사심의위원회 그 뭐 잠깐 화면 나가긴 했습니다만 네. 대략 어느 기간에 혹은 어떤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지 잠깐 설명 좀 일단은 해주시면. 이제 꾸린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수사심의위원장이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요. 이제 네. 박근혜 대통령 탄핵 거기에도 있었던 그렇죠. 이제 이분이 이제 심의위원들을 뽑는 거죠. 근데 뭐 기준을 갖고 뽑는 게 아니고 로또로 한 랜덤? 150명, 300명 되는 풀이 있어요. 네. 거기에서 진짜 뽑아요. 추첨으로? 무작위 추첨을 해서 네. 15명을 뽑는데 이 15명의 명단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네. 비공개로 해서 이분들이 회의를 하고 그래서 이제 회의를 한 다음에 관련해서 이제 결론을 종합된 내고. 의견을 가지고 네. 결론을 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번거를 하는 거죠. 얼마 이거는 정도 기간이 걸리는지 한 혹시 2주 정도, 2주 정도? 예, 10일 10일, 정도? 10일에서 네. 2주 이 정도가 걸린다고 하죠, 통상. 그러면 첫 번째 주면 임기 내에 가능할 수도 빨리 하면 있고 가능해요. 퇴임식이 네. 이원석 총장 퇴임식이 9월 13일이에요. 9월 13일이요. 네. 시간이 좀 정말 아슬아슬하긴 빠듯하긴 하네. 해요. 그죠? 네. 근데 제가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이제 이게 간단한 정의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시장 군수, 그럼 예를 들어서 경기도지사로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경기도지사요. 네, 경기도지사. 그러니까 경기도지사의 배우자가 네. 만약에 3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받았는데 네. 검찰에서 직무 관련성이 없네,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네, 이래가지고 뭐 무혐의 종결하겠습니까? 지금 법인 카드 가지고 10만 4천 원 계산한 거 가지고도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그래서 어쨌든간 추석 명절도 다가오는데 대한민국 공직자들 좋은 일이 생겼다. 박절해서는 안 된다. 아, 근데 관련해서 우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주에 이제 법사위에 나가가지고 네. 이제 어쨌든 이제 배우자는 처벌 조항이 없으니까 무혐의다, 직무 네. 관련성도 없다, 지금 검찰 수사팀이 이런 결론 내린 거잖아요. 관련해서 이제 박 장관이랑 그 전현희 의원과의 설전이 조금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그거 잠깐 들어볼게요. 네. 검찰의 이 결정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 결정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은 의원님께서 뭡니까? 입법을 해주셔야죠. 그걸 제가 법을 만들어야 됩니까? 법무부 장관으로서 정말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전지검 그 말씀은 특활비에 또 관해서 심하신 거 아닙니까? 질문하겠습니다. 저희 예. 말씀
반말하지 마세요. 전현 의원님, 거짓말하고 있어. 거짓말하고 있어요. 언제 욕했어요? 본인이 자. 가서 속기록 한번 들어보세요. 항상 그 마지막은 반말로 싸우시는데 저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우리 사회가 다 같이 반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하. 네. 처럼 아예 그냥 다 서양식으로? 반말이면 저런 걸로 싸우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아 그러면 한글부터 고쳐야 되기 때문에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가 한번 어렵네. 획기적으로 시도해봐요 지금부터. 박성재 법무장관이 한 얘기는 저는 120% 공감합니다. 아, 그래요? 법이 없다. 법을 만들어야 이게 되냐. 법리적인 내용과 정치적 도덕적인 내용은 다르다고 다를 수 보거든요. 있죠. 네. 판결이 검찰에서도 이거 김영란법뿐만 아니라 알선 수재와 관련한 법 적용을 검토했는데 네. 그것조차도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기소하지 않은 거예요. 네. 저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자신이 갖고 있는 권한 내에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뭐 충분히 그 권한자로서 존중합니다. 근데 굳이 실무자가 이거 종합적으로 검토해 봤는데 여러 상황을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기소하기 어렵겠다라는 결론을 내렸는데 네. 여기에 수사심의위원회를 꼭 소집했어야 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뜻 동의하기는 어렵지만 그 사람이 갖고 네.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권한 자체는 저는 존중한다고는 네네네. 입장입니다. 네. 그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 것이냐, 뭐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예단하기가 어려워요. 예. 15명이 어떤 사람이 뽑힐지 모르고 이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는 것 자체가 검찰에서 한번 걸러진 내용인데 이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여는 거잖아요. 네. 뽑힌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예단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네, 네. 이 앞으로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네. 박성재 법무장관이 그럼 법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입법 미비 사항인 것에 대해서는 네. 국회가 이런 상황을 상정 못하고 네. 이 부분에 대한 그물이 촘촘하지 못했구나라고 생각하다면 그 그물을 촘촘하게 만들려는 노력을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말씀하신 게 이제 그거잖아요. 박성재 법무장관은 야 법이 없는데 어떻게 현행법상 처벌할 수가 없는데 근데- 어떻게 처벌하냐. 근데 저는 이 사건이, 법을 만들어 달라. 이 사건이 예? 검찰에서 이거 끝난다고 해서 무혐의 불기소로 끝난다 해서 이 사건 재수사가 안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이건 정권 바뀌면 어느 정권이 가든 예를 들어서 민주당 정권으로 가든 아니면 국민의힘 정권으로 가든 어느 정권으로 가든 간에 누가 잡으면 이거 바로 재수사합니다. 근데 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미비하니까 입법해 주세요 그랬잖아요. 네, 네. 되게 법을 잘 아시는 분이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정부 입법 있잖아요. 정부에서 발의할 수 있어요. 우리 국회에 있으면은 그 법안 검토할 때 정부 입법 엄청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정부 입법을 하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아니 근데 이제 박성재 법무장관 얘기는 야당 의원이 그렇게 혼을 낼 거면 야당에서 입법해서 법을 만들어 달라 이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전에도 네. 이미 우리 수호씨 하는 말이 지금 기존의 법으로도 충분히 이거 확대 해석해가지고 아. 해결할 수 있다니까요. 지금 아니, 법으로도 법은 충분히- 최소한의 상식인데 왜 확대 해석을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확대할 수도 있고 축소할 수도 있는 게 해석이라기보다 아니라 해석이 그냥 안 그러니까요. 돼 빼고 해석이 다를 수 권익위에서도 있다. 과거에는 이거 네. 같은 사안에서 네. 알선 수재 혐의가 될 수도 있다라고 그 결정례를 내린 것들이 네. 있어요. 아니 예를 들어서 지자체 공직선거법도요. 선거 만약에 중에. 이상하잖아요. 지방공무원법으로 돌려서 다 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리고 지금 또 얘기가- 헷갈리면은 헷갈리니까 기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소 당한다고 해서 유죄가 아닌 거예요. 이재명 대표 기소 많이 아니,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유죄가 아니에요. 저는 되게 재판을 조금 받아봐야 돼요. 정무적인 판단이 네. 안 쉬운 게 뭐냐면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재수사 된다니까요. 분명히 정권 바뀌면 재수사가 되는데 네. 저 같으면 기소하라고 하겠어요. 예. 차라리 기소를 해라. 그래서 재판부에서 무죄 받는 게 낫다. 아니, 무죄를 받으면 기판력이 생기잖아요. 아. 다시 같은 사실로는 공소 제기를 할 수가 없어요. 예. 나중에 재수사 할 수가 없는 예. 거예요. 아. 그러면 되는 문제를 가지고 오히려 나중에는 청탁금지법으로는 당연히 안 될 거예요. 네. 안 된다는 건 뻔히 아니까. 네. 그러면 나중에는 이제 수뢰죄나 뭐 알선수재나 해가지고 기소를 하겠죠. 근데 만약에 네. 지금 이제 검찰 수사에서는 무혐의, 근데 수심위에서도 무혐의, 그랬으면 뭐 민주당에서 면죄부라고 비판하겠지만 어쨌든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다른 결론이 나와요.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이건 재수사해, 이거는 기소해라는 결론을 내렸어. 근데 검찰이 안 들어. 네. 권고니까 안 들어. 네. 우리는 법리대로 갈 거야. 이거는 불기소야. 하면 이제 그때는 후폭풍이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있는 봐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뭐 여기서 맞습니다. 그때는 또 네. 이제 총장이 바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판단을 할 것인가. 그게 네. 이제 특검의 이제 명분을 쌓는 거죠. 아. 네. 특검 마일리지. 그렇게 봅니다. 그 특검 가실 거죠? 아니요, 근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나 이 말하면 또 엄청 욕 먹을 텐데 이제 김건희 여사가 쉽게 말해서 300만 원짜리 명품 가방 받은 거 아니에요. 이것이 특검으로 갈 여지가 있나 저는
그냥 저는 이거 그냥 검찰이 수사해가지고 저는 기소하면 될 일이었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러니까 특검이라는 게 네. 지금 민주당이 계속 특검하니까 뭐 만병통치약처럼 여겨지고 예. 그냥 뭐 발의만 하면 되는 줄 아는 법안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 그러면 그 교통사고 나서 예. 아니면 김호중 씨 이런 분들도 이 특검하세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너무 명확한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특검 사안이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영역으로 자꾸 끌어들이려고 하는 민주당이 정확히 특검을-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네. 특검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특검 안 해도 바로 이것은 결판이 나올 일이거든요. 한동훈 대표도 상식선에서 얘기했잖아요. 이거 국민의 너무- 눈높이 선에서. 그게 안 너무 나니까 안 특검 나니까 얘기가 나오는 그런 거다. 거예요. 근데 너무 사안이 간단하기 이 때문에 특검은 특검이 필요합니다. 종합적으로 지금 김건희 종합특검법도 지금 민주당이 예고를 하고 있잖아요. 종합특검법이요. 네, 뭐 그러니까 저는 뭐 이 건을 포함해서 저는 하리라 보여. 그리고 종합특검은 또 말이 돼요. 만약에 어쨌든 할 거네. 아니 국민의힘이 예를 들어 정권 만약 다음 대선에서 좋은 성적이 있어가지고 네. 뭐 한다. 근데 그러면 어차피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지율은 굉장히 안 좋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대통령 선거 1년 후에 바로 총선이에요. 그럼 총선을 이기기 위해서 그러면 뭘 하겠어요? 수사한단 말이에요. 전 정권 수사할 거다. 그럼요. 이건 짚고 넘어가요. 그럼 누가 재물이 되겠어요? 지금 김건희 여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아, 대통령이 참 술 우려스럽다. 자주 드신다는 걸로 털고 수사할 수가 넘어가라. 없잖아요. 아, 네. 네. 그럼 지금 민주당에서는 네. 이 건 자체로 특검 간다는 거는 뭐 당에서 이렇게 막 움직임이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아시다시피 의석이 워낙에 많잖아요. 이번에 민심을 그대로 그냥 정면타를 받아가지고 아. 그래서 이제 많은 의견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최혜병 특검부터 정리해야 된다. 아, 그래서 순서가 있다. 순서가 있죠. 선의 네. 후난 아시잖아요. 네. 한자하고 다녀봤으니까. 자, 그러면 네. 일단 이 문제는 이 정도로 네, 정리하고요. 자, 두 번째 주제 갈게요. 자, 이재명 대표가 코로나로 지금 입원 중이거든요. 병상에서 첫 번째 지시를 내렸습니다. 대통령실과 정부가 독도 지우기를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민주당에서 진상조사단을 꾸리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뭐 이제 서울 지하철 뭐 안국역, 잠실역 이런 일부 역사에 있는 그 독도 관련 조형물, 그다음에 용산 전쟁기념관에 있는 조형물이 철거가 됐어요. 네. 관련해서 지금 정부가 좀 목적을 가지고 좀 조직적으로 좀 약간 독도 지우기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진상조사를 네. 하겠다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의힘이 우리가 지운 적이 없다. 무슨 얘기냐? 이건 반일 프레임이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오세훈 시장까지 참전을 했는데 네. 제1야당 대표가 잊지도 않은 허상 때리기에 골몰하는 모습이 애처롭다. 괴담 정치가 이익이 된다는 경험적 판단 때문에 또 이러는 거냐? 그 이제 조형물 지하철에 있는 조형물 같은 거 없애서 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이거는? 네. 지난주부터 계속 좀 논란이 네. 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우연히 반복되면 필연이다, 계획이다, 뭐 이런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예. 우리가. 그러니까 뭐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대통령님께서 혹시나 뭐 독도 팔아먹겠습니까? 저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봐요. 네. 하지만 곧 있으면 이제 기시다 총리 오잖아요. 네. 그러면은 조금 그 기시다 총리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닌가. 아 그래서 이거 치웠다고 보세요? 혹시나. 그래서 이제 중일맘. 중요한 건 역시 일본의 일본의 마음. 마음이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데 사실 뭐가 문제냐면 보세요. 최근에 군인들의 그 정신전력 교제에 대해서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독도 방어 훈련 실시하지 않거나 비공개했습니다. 또 전쟁 기념관, 잠실역, 안국역 좋습니다. 뭐 오래되고 미관 저해하는 게 근데 이게 독도 조형물만 있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뭐 해시계도 있고 그러는데 뭐 맞아요. 다른 건 안 치우고 다른 독도만 건안 치우고 치웠다. 이게 공교로운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조형물을 시민이 이제 시민 예술가가 기부를 했는데 거기에 예. 대해서 이제 오래돼서 좀 정비를 했으면 빨리빨리 갖다 놔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안 갖다 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네. 1, 2, 3 이거 몇 단 콤보야 이거 지금.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저희 야당은 예리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금 그런 것이 아닌가. 아니,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다시 좀 오래돼서 다시 새 걸로 바꿀 거다라고 네. 만약에 하면 새로 바꿀 거 준비해 놓고 네. 그다음에 기존 거 그치. 철거하고 바로 설치하면 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어서 우리가 이런 얘기 하면 또 정상 복구 시킬 겁니다. 근데 네. 그 독도 영유권을 인정받은 이승만 당시 대통령이 네. 인정받은 조약은 연필로 쓰여 있는 게 아닙니다. 네. 지우개로 깨끗이 지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 마음과 네. 역사적으로 일본인들의 마음에도 음.
모든 사람에게 명확하게 독도는 지울 수 없는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네. 누가 그걸 지운다고 우리가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지우려고 해서 지울 수 있는 게 아니고 네. 아까 말씀 잘하셨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독도 팔아서 뭐 하겠습니까? 독도를 판다는 것 자체가 그럼 국민 정서와 완전히 괴리된다는 거 그야말로 그것이야말로 탄핵거리가 되는 거죠. 근데 왜 독도를 팝니까? 저는 민주당은 항상 이런 선전선동을 잘하는 거죠. 친일과 반일을 갈라쳐서 네. 친일은 우리 정부와 국민의힘은 친일 정당이고 토착 외구 세력이다. 이렇게 선전선동하는 거고요. 자신들은 우리는 민족적 자긍심을 일깨우는 그런 정당이다라는 그런 그 마케팅에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 이것도 그런 거예요. 있지도 않은 거예요. 있지도 않은데 돈키호테 마냥 풍차를 보고 괴물이라 생각해갖고 돌진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지금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적인 사실과 진실을 네. 그냥 괴담으로 선동해버리면 당시에는 여론이 어떻게 일부 반응할 수 있겠습니다만 과거가 되고 아까 오랜 과거 얘기하셨는데 네. 이 시간이 지나면서 진실이 조금씩 드러나면 그때는 민주당도 할 말 없을 거예요. 아 이거 커브 쳐줄라 했더니 네. 이걸 또 비판하게끔 만드네 이거 또. 오래된 것 때문에 관련해서 내용 정리 좀 하면 지난주에 네. 이제 대통령실이 관련해서 브리핑을 했어요. 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1주년인데 여태까지 아무런 검사 결과 문제가 없었다. 괴담을 선동한 민주당이 사과하라. 이렇게 대변인이 직접 브리핑을 한 상황입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뭐 커버 네. 치려다가만 그 얘기 좀 한번 해주시죠. 그러니까 저는 네. 여기에 대해서는 둘 다 조금 오해할 말 잘못했던 거 보여요. 또 이상한 기준으로 가네. 아니 저 아니. 사람. 하나는 이따 들어보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오해할 만한 상황을 만들었던 것은 어쨌든 간에 서울교통공사라든지 뭐 전쟁 기념관 측이 잘못했던 건 사실이에요. 오해할 만한 상황인 건 맞다. 그러니까 네. 그 새로 교체하려면 네. 새로 만들어 와서 그냥 빼고 다시 넣으면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부분은 좀 그런데 희한하게도 제가 이제 안국역, 잠실역 왜 강화문역에 있는 것이 없어졌을까? 여기 있는 것들만 다 뺀 건지 아니면 다른 데도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안국역에 일본 대사관 옆에 있고요. 그다음에 아하. 잠실역에 일본인 관광객들이 많습니다. 타워. 광화문역에도 아. 일본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그래요. 예리하네. 이제 그건 확인 안 하신 거잖아. 모든 역에 있는지 공감이 가잖아요. 이제 그거 일단 네. 제가 그거는 확인을 못 해봤는데 근데 이 세 역에서 왜 이걸 굳이 뺐을까 독도 조형물을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니 이걸 삐딱한 시선으로 보면 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 야 일본 또 눈치 보기냐 어진간히 좀 해라 네.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 수도 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좋습니다. 그리고 다시 설치하면 되고 또 오세훈 시장 말 저는 그대로 믿어주고 싶어요. 이거 네. 그냥 오래돼서 그런 거다? 네, 오래돼서 아. 그런 거다. 근데 민주당도 이걸 너무 프레임 씌우기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정원희 대변인 얘기한 대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코로나에 걸리셔가지고 지금 4일째 5일째 지금 입원을 하고 계시는데 병상에서 굳이 1호 당 어떤 명령을 이것이 이것이 아니고 명령 지시사항. 지시사항을 이것을 시급하다 해가지고 시설물 이거 왜 무슨 이거 한마디로 음모가 있는 거 아니냐. 그다음 두 이렇게까지 번째가 할 일이냐. 그다음 두 번째는 네. 이게 저는 더 큰 문제라고 보는데 영유권에 대해 독도 영유권에 대해 왜 적극 대응하지 않느냐 예. 정부가 이 부분은 저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독도는 일본 입장이 분쟁 지역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기존의 어떤 이 독도와 관한 입장이 분쟁 지역으로 어떤 그 세계적으로 이것이 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건 뭐 여야 사실 같은 입장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시대적 지배를 네. 통해서 그냥 우리 거다. 네. 굳이 이걸 뭐 일본이 떠들든 말든 네. 그냥 그렇게 가져가는 건데 전략적인 이것을-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이거 국제재판소에 이거 가져가게 되면 네. 이게 우리한테 마냥 이게 독도가 무조건 뭐 대한민국 영토다라고 규정될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그냥 이제까지 우리가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재명 대표가 뭐 적극적으로 왜 정부가 이걸 대응하지 않느냐. 저는 그 부분은 동의할 수가 이건 없어요. 오히려 좀 마이너스일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뭐 네. 후쿠시마 오염수 얘기까지 좀 나왔는데 네. 자 1년 지났는데 뭐 무슨 일이냐 아무것도 없는데 왜 그런 없는 사실 떠벌려서 이렇게 네. 힘들게 만드느냐고 지금 이제 정부가 역공을 지금 펼치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요. 첫 번째로 일단 국민들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정부는 설명을 해야 되고 또 30년 정도 방출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30분의 1 정도는 1년 지났으면 이 1년 동안 아직은 아무 알수 이상이 없다. 없다고 이렇게 자랑할 게 아니라 그러면서 또 야당을 비난할 게 아니라 지금까지 다행히 아무 일 없었으니까 앞으로도 관리 잘 하겠습니다. 야당도 잘 지켜봐 주십시오. 이런 어떤 그 기조로 가야지 1년 동안 아무 일 없었는데 뭐 괴담인다 이렇게 또 손가락질 하면은 이거야말로 싸우자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 일본이 방류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좀 국민들이 네. 잘 아셔야 돼요. 뭐가 있냐? 이거 일본이 지상에서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더 저렴한 방법을 선택한 게 바다로 흘려 보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네들 예산 아끼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저희도 이것에 대응하기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예산이 6년 동안 3조가 들어요. 3조가. 그러니까 이러한 배경이 있다는 점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제가 뭐 과학적인 건 사실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 워낙 전문가들끼리도 의견이 첨예하게 갈려요. 그러니까 필터링을 해서 보낸다고 하는데 이 필터링도 진해나 잔흙들이 쌓이면 그 100% 잘 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고 지금 한동훈 대표도 원전 처리수라고 말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딱 과학적으로 얘기를 해봅시다. 물이 100% 처리가 됐으면 원전 처리수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삼중수소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여당과 야당의 의견에 전문가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간에 이런 논란들은 과학적으로 따진다면 한도 끝도 없지만 어쨌든 정부는 야당의 역할에 대해서 좀 이해하셔야 된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야당의 역할이 일정 선까지 있다면 당연히 야당의 역할을 존중하고 네. 그렇겠습니다만 그게 지나친 친일몰이 혹은 또 반일 장사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또 하나 과학적인 논쟁이 첨예하다고 네. 얘기하셨는데 일반적으로 과학 알고 또 상식이 있는 분이라면 태평양의 그 원전 처리수가 그렇게 유입된다고 해서 우리 인체나 아니면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되겠느냐 네. 상식적으로 판단하실 겁니다. 그래서 IAEA나 아니면 더 직접적으로 우리가 이 원전 처리수의 영향을 받는 미국, 캐나다, 피지, 뭐 호주 이런 데는 아무 얘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독특하게도 일본과 역사적으로 이런 갈등 관계에 있는 우리나라만 혹은 또 뭐 중국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홍콩도 이렇게 그 역사적으로 네. 일본과 불편한 관계에 있는 나라들만 이것을 더 그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사실 이게 방류는 일본 뭐 내륙에서 처리할 수도 있고 방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주권적 사항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뭐 반대한다, 우리가 시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일본에서 하는 행위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일본 땅 점령해갖고 그거 못하게 하지 않는 한 네. 할 수가 없는 사안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너무 정쟁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민주당의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근데 이렇게 매번 보이는 이제 거예요. 좀 억울하실 거 아니에요, 아, 국민 억울하죠. 입장에서. 예. 그래서 이렇게 매번 당하느니 차라리 우리가 조금 더 나가 볼까? 이런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런 오해 좀 그만 받으면 안 될까? 이런 판단은 혹시 국민의힘에서는 안 하세요? 우리는 과거보다는 미래로 간다고 하는데 뭘 아, 또 그래. 그걸 그렇게 그러니까 해석하시니까. 만약 이 입장이 좀 억울하실 것 그러니까 같아요. 지금 저는 차라리 이게 우리가 제일 처음에 항상 윤석열 정부를 보고 MB 정부 시즌 2라고 했잖아요. 네. 심지어 이명박 대통령도 독도를 갔었어요. 물론 예. 거기 그 행동에 대해서 뭐 평가는 뭐 나눠졌습니다. 괜히 네. 왜 대통령이 독도를 가가지고 또 분쟁 그렇죠. 지역화를 또 만들고 뭐 그러냐 이런 얘기도 나왔지만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뭐 독도까지는 아니시더라도 울릉도라도 방문을 좀 하시고 아, 울릉도까지만 가도 괜찮아요. 울릉도는 뭐 우리나라 땅이니까 근데 거기서 한번 보시고 독도도 네. 한번 보시고 이렇게 30초만 말씀드리자면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네. 당시에 이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 국제무대에 가서 왜 더 얘기하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예. 아니 우리 마누라를 내가 마누라라고 계속 얘기할 필요가 뭐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더 그러니까 분쟁 지역화 저는 되면 그거에 안 된다 동의한다니까요. 라고 했던 네. 부분도 민주당 명심할 필요가 있어요. 아니, 저는 그 그러니까 입장에 대해 동의해요. 정치 정략적 입장에서 이것을 왼쪽에서 볼 것이냐 오른쪽에서 볼 것이냐 너무 그렇게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한마디만 더 붙이면 저는 일본 관계는 있잖아요. 네. 한일 관계는 민주당 정부에서 풀어줘야 돼요. 그리고 남북 관계는 우리 보수 정당에서 해결해 줘야 돼요. 그게 우리
정부 우리 역사 앞에 네네네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상당히 진보적인. 그래요. 그럼 다음 대선에서 저희가 집권해가지고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할 것이고요. 근데 사실관계 좀 바로 잡아야 되는 게 네. 진보 런- 그 정권에서 만약에 네. 집권하면 네. 다시 또 죽창가 부를 거 아닙니까? 그럼 아유, 안 된다는 우리가 거예요. 무슨 그게 시대가 역사의 2024년도인데 촉박이에요. 죽창이에요. 그 만들기도 귀찮아요 이제. 그렇지도 않아요. 어쨌든 간에 런던 협약 같은 거 보면 핵 폐기물 바다에 투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협약이 있어요. 네. 우리나라 거기 협약이 2009년에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러면 국제재판소의 위반으로 제소해야죠. 그렇죠. 네. 그리고 중국하고 홍콩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나라 점령해가지고 못 막으니까 거기서 나온 수산물이라도 전면 수입 금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다는 거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좀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 관련해서 그 독도지우기 민주당 독도지우기 진상조사단 꾸려졌잖아요. 네. 단장에 김병주 최고위원이 임명이 됐거든요. 아, 저희가 잠시 잠시 후에 후에 모십니다. 나오십니다. 공교롭게도 딱 오늘 저희가 인터뷰를 할 예정이고 네. 아까 윤 대통령이 뭐 차라리 독도 한번 가는 게 어떻겠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네. 9월 초까지는 좀 어렵지 않을까. 갈 그렇죠. 생각이 있을지도 없을지도 모르지만 네, 자, 네. 기시다 일본 아. 총리 방안이 확정이 됐고 네. 시기는 9월 초가 유력하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기시다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이 벌써 한 11번째가 12번째인가 그렇거든요. 대통령 입장에서 어떠한 실익이 있는 거예요? 이 한일 없죠. 정상회담이? 뭐가 있어? 아, 기시다 아니 대변인 왜 저를 안 보세요? 내 아, 질문을 하고 있는데. 아니 이웃 나라와 네. 아니 그만 두시는 분이 근린 온다는데 선- 뭘? 아니, 예. 근린 친교 원칙은 좋은 거 아닙니까? 아. 이웃과 잘 지내야죠. 예, 그리고 예, 예. 일본과 우리나라는 핵심 이익을 일정 부분 공유합니다. 예. 우리가 한미 그 군사 동맹이 있고요. 예, 예. 미일 예. 군사 동맹이 있고 우리나라와 일본은 군사 동맹은 아니지만 네. 군사 협력을 강화해서 네. 북한의 실질적인 핵 위협에 대비해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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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북한의 급변 사태나 뭐 네.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대비해야 하는 어. 파트너고 네. 또 하나는 가치를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가치 동맹의 일환으로 네. 뭐 세계 평화에 같이 기여할 수 있는 방안도 근데 마련해야 임기 되고요. 말이잖아요. 네. 임기 말에 정상회담에서 어쨌든 양쪽 정상이 얻을 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예를 들면 일본의 기시다 총리 같은 경우는 그래도 본인의 사실은 어떤 없죠. 업적도 조금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뭐 이런 이제 얻는 게 조금이라도 있다 치면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통해서 특히 이제 임기 얼마 안 남은 이 기시다 총리와의 만남을 통해서 어떤 거를 혹시 얻을 수 있다고 판단을 근데 임기가 얼마 안 남았다고 하더라도 여기는 정권 교체가 그냥 자민당에서 되는 겁니다. 예. 음. 연속성을 그러니까 강화하는 뭐 차원이다. 이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뭐 우리가 갖고 있는 일본 외교의 중요한 원칙들을 설명하면 후임자에게 아니, 다시 근데 설명하는 거죠. 기시다 총리가 왜 그만두는데요? 인기가 하도 없어가지고 그만두는 건데 이게 무슨 연속성이 근데 생긴다고 저는 봐요. 이제 저는 윤석열 그렇다고 대통령께서 전 뭐 독도 가시거나 뭐 기시다 총리 만나거나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네. 저는 꼭 그렇게까지 안 하고 그냥 대통령실에서라도 제대로 된 메시지만 내주셔도 저는 이런 갈등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방금도 생각난 게 과거에도 방류를 더 빨리 해달라고 뭐 그런 보도 있지 않았어요? 방류를 더 빨리 해달라고요? 예. 오염수. 아, 어떤 대통령? 어떤 의원분이 그냥 그런 말을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했던 그러니까 것은 그런 것들이 대통령실에서 했던 것 같지 아니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은 예. 이런 오해들이 상당히 팽배하다는 것은 어쨌든 윤석열 정부에서 아니, 보여줬던 그러니까 것들이 조금 저는 모자랐기 오염수와 관련해서 지난해 왜 우리가 그렇게 국민들이 정말 이 여름에 더울 때 막 길거리에 나오셔가지고 시위하시고 그다음에 야당도 정말 거리 투쟁하고 했던 이유는 오히려 저는 그 이 어떤 사안이 터졌을 때 이것을 수습하는 과정에서의 정부의 태도가 잘못됐다고 보여요. 네. 당시에 어떤 그 뭐 김영선 의원 같은 경우는 그 뭐요 수족관 물을 떠마시질 예, 않나. 김영선 그러니까 부의장이. 이걸 굉장히 무시를 하는 거예요. 야 너희는 그렇게 떠도 아니 당연히 누구도 이런 사태가 세계적으로 있지 않았었고 위험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스러우니까 걱정을 하고 그것을 어떤 뭐 시위 형태 아니면 거리 투쟁의 형태로 나타나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걸 싹 무시하고 너희들이 다 틀린 말하고 있어. 너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었다는 거죠. 국민 건강에 대한 문제였잖아요. 그러면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이래서 안심하시고 정말 이런 나쁜 일이 일어나면 정말 이거 우리 정부가 끝까지 책임지겠다. 이런 어떤 안심시키는 태도가 보였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화를 돋구는 문제였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과학적인 걸 저는 이미 떠났다고 봐요. 과학적으로 누가 알아요? 이런 일을 한 번도 어느 국가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저는 어떤 정부의 태도가 보여주는 좀 아쉬움들이 더 컸다. 근데 제가 저는 방금 그렇습니다. 사실관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과거에 기억이어가지고 좀 다시 음. 말씀드렸는데 아사히 신문에서 조기 방류에 대해서 보도를 해가지고 논란이 됐었어요.
과거에. 네. 그리고 이번에도 사도 광산과 관련해 가지고도 예. 우리 정부는 강제 동원과 관련해서 제대로 된 어필을 했다고 하지만 또 일본 언론에서 또 먼저 그것을 밝혀 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이번 네. 정부가 너무 좀 일본에 대해서 조금 꿇고 들어가는 게 많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시는 그래서 거죠. 기시다 총리 오면 또 할 말을 네.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대통령께서. 다만 이제 왜 국민의힘에서는 반전 안 채우느냐? 네, 물에 반잔 채우시오 이렇게. 뭐 친하게 또 우리가 협력할 것이 워낙 네, 많다 보니까. 그 지난 네. 민주당 정부에서 한일 관계가 최악이었습니다. 뭐 정말 당시에 민정수석이었나요, 법무부 장관이었나요? 정말 시대착오적인 죽창가를 부르고 그리고 금수조치나 뭐 이런 것들도 현 야당 있잖아요. 대표죠. 네. 야당 이런 대표예요. 것들이 과연 앞으로 우리 한반도에서 살아갈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 네. 이 부분을 간과하고 과거에만 집착해선 미래로 나갈 수 없다. 다만 과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정리할 건 정리하고 넘어가야죠. 네, 네, 네. 그런 것을 그런데 정쟁의 영역으로 자꾸 끌어들여서 이게 자신의 표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해서 이용하려는 정치인들이 나쁜 겁니다. 2020년 선거 구호가 뭔지 아세요? 2020년 선거 구호가 이제 네. 한일전이다였어요. 네. 아니 이번에도 그렇게 그랬어요. 이번에도. 그랬던 거고요. 네. 아니 한일전이 선거를 어떻게 한일전으로 치릅니까? 그래서 이런 네. 정치의 역사를 자꾸만 끌어들여서 득표 활동에 도움을 얻으려고 하는 자 국민- 그분들은 네. 미래 세대에게 책임감을 좀 가지셔야 된다. 더 많은 책임. 국민 감정 대표도 자극해서 하지 한일전이잖아요. 마라. 네. 네. 대표가 대통령 있어서. 관련된 뉴스가 좀 몇 개 더 있는데. 네, 요 넘어갈게요. 저희 시간이 좀 빠듯해서. 네. 네, 그 이제 여야 대표회담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제 이재명 대표가 입원 중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뭐 퇴원하고 실무 협상 마무리되면 뭐 양쪽 다 만나겠다라고 얘기들은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관전 포인트가 두 가지잖아요. 네. 의제와 형식이 있는데 먼저 첫 번째 형식이 이제 한동훈 대표가 생중계로 하자 얘기를 했었고 이제 관련해서 좀 이견들이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한동훈 대표가 최고위에서 나는 아직 공개하는 게 다 공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긴 한데 전제 조건으로 주장하진 않겠다. 생중계 하는 게 내 기본 생각이긴 하지만 한데, 꼭 안 네. 해도 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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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뭐 형식에 그렇게 자유롭게 하겠다, 구애받지 않겠다 이런 취지예요. 우리 네. 그 한동훈 대표는 제가 가까이서 지켜봐잖아요. 상당히 유연합니다 사고가. 그리고 그 처음에 얘기했었던 생중계를 네.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했던 것은 국민적 관심이 굉장히 높잖아요. 이게 뭐 네, 네. 실질적으로 11년 만에 여야 대표 회담이 이루어진다라고 해요. 뭐 그 전에 뭐 간략하게 만난 경우는 있었을 수 있겠습니다만.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밀실에서 그냥 쏙닥쏙닥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께 우린 이런 입장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뭐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네. 차원에서 뭐 말씀을 하셨던 거고 그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정말 많은 부담감을 갖고 있다면 네. 이거 성사되는 게 우선이지 우리가 이걸 고수하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독박을 쓸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원하지 않는다면 네. 그런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고 말씀드린 이건 뭐 건데 걸림돌이 될 게 없네요, 별로. 아니 그 이재명 대표가 원하지 않는단 말 한 적 없고요. 예. 언제든지 할 수 있고요. 다만 저희가 처음부터 지적을 했던 건 뭐냐면 이 단어 정리는 좀 똑바로 하자 이거죠. 이 회담이라는 거는 조율을 딱 해가지고 약속된 거에 대해서 도장을 찍는 세레모니이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이것을 생중계로 하자고 하면 회담이 아니라 토론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국민들도 다 아시잖아요. 근데 회담이라는 건 아니 토론이라는 건 당장에 우리 대변인과 저하고도 어떤 의제에 대해서 서로 간에 근거를 가지고 주장을 하잖아요. 설득하려고. 근데 끝이 안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형식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고 이재명 대표 충분히 어느 형식으로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한동훈 대표가 당내에서 조금 이거 반발에 부딪힌 거 아닌가? 그런 생각 해봐요. 왜냐하면 뭐 윤상현 의원이라든지 뭐 여러 의원들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생중계가 옳지 않다라고 얘기를 예. 하는데 네. 왜 그럴까라고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한동훈 대표는 이걸 또 얘기했을까? 단순히 본인이 돋보이고 싶어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주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한동훈 대표는 이 생중계에서 아무래도 이 해병대 특검과 관련해서 내용이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약속을 다시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대표가 생중계로 국민 앞에 다시 한번 약속을 했는데 당에 돌아가서 추인을 못 받는다? 이건 나름의 배수진을 좀 친 게 아닌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한동훈 대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한 달 동안의 성과가 없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게
본인이 하고 싶은 의제가 있어도 이것을 대통령과 친윤계를 설득하지 못하면 네. 이게 결과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도 있잖아요. 한적한이라고. 그러니까 한동훈의 적은 한동훈이라고. 과거에 총선 때도 누가 그렇게 시키지도 않는데 괜히 혼자 멋있게 보이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총선 불출마를 했잖아요. 그게 지금 얼마나 지금 힘들어졌습니까? 그리고 아이고. 전당대회 때도 삼자 추천 특검함도 네. 뭐하러 그 얘기 하셔가지고 하지도 못할 거면서. 그러니까 이 생중계도 조금 제가 봤을 때 너무 의욕이 앞서신 것이 아닌가. 네. 그래서 저희 민주당은 네. 어쨌든 간에 좀 성과를 내고 싶은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희도 예, 예. 이 성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동훈 대표께서도 저는 이런 점을 좀 감안을 하셔가지고 조금 조율 정리를 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중계 얘기를 꺼낸 거는 어쨌든 최혜병 얘기 안 나올 수 없는데 만약에 회담 형식으로 가서 그냥 둘이 이렇게 얘기해서 뭘 하겠습니다 했는데 막상 의원들 만나서 아무것도 안 되면 네. 본인만 완전히 리더십 그렇죠. 상처가 크게 나니까 그렇죠. 차라리 생중계에서 그냥 최혜병 얘기 꺼내고 네. 던져놓고 그 다음에 의원들 설득하려고 했던 것이다. 배수진. 아, 그거 너무 위험한 도박 아니에요? 지금 국민의힘 기록 그 근데 정도가 아니에요. 정치적 상상력이 풍부하신 분이니까 우리 저 강 의원께서 말씀하신 거고 제가 한적한이란 말 처음 들어봤고 네. 조적조나 이적이는 제가 들어봤는데 한적한 좋지 않아요? 조적조는 굉장히 유명한 그거 빵 터질 말인데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 왜 이렇다 할 성과를 아직 못 만들어내고 있냐라고 지적하시는 민주당 의원분들이 너무 많아요. 네. 제가 나갈 때마다 왜 안 만드냐 이렇게 예. 얘기하는데 반바지 그냥 바지 사장도 아니고 그러니까. 반바지 반바지 사장이라고. 사장이라고 폄훼하고 네. 뭐 조롱하고 네. 저는 그걸 굉장히 좋지 않은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상대방 자신이 협상을 해야 하는 상대방의 당 대표를 두고 반바지 사장이라고 얘기하면 그게 협상에 네, 네, 네. 임하는 올바른 태도입니까? 또 하나는 물리적인 시간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당내에서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당론 반대 이 강도가 밖에서 봤던 것보다 안에서 들어가니까 더 훨씬 심해요. 더 강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요. 네. 그렇다면 그게 자신이 아무리 당대표라고 하더라도 이분들에게 왜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제3자 특검 그러니까 대법원장 추천이 필요한 네. 거에 대해서 충분히 설득하고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데 뭐 한 달 정도 지났거든요. 네. 한 달 정도 지나는 사이에 뭐 그동안 스킨십을 늘리면서 일정 부분 뭐 많이 얘기를 하신 걸로 저는 알고 네, 있어요. 네, 네. 그러나 그게 예를 들어서 야 우리 이제 최상병 특검법원에 대해서 대법원장 추천으로 의총 한번 붙여보자. 예. 이렇게 얘기했을 때 과반 얻을 수 있느냐라는 확신은 지금 가질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는 거고 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멀고도 험한 길이네요. 예. 근데 저 궁금한 게 정말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집권 여당이라는 직업은 극한의 극한 직업입니다. 여당 대표는 예, 직업이 극한의 극한 직업이에요. 네. 야당 대표는 오히려 쉬워요. 눈치 볼 사람 없으니까. 야당 하세요 그러면. 야당 하면 되잖아. 한 직업을 원합니다. 마린 틱슨 대통령실에 정말 극한 직업을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네. 그러면 이해합니다. 저도 사실. 그러면 우리 한동훈 대표께서 이 정도는 약속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언제까지는 그래도 설득을 하고 어느 정도가 지나면 나 그냥 설득을 좀 포기하겠다. 그럼 나 그때 사과하겠다. 뭐 요 정도는 좀 얘기. 아니 시점을 언제까지 못 받기가 기다리라는 어렵다 거예요. 이거죠. 시점을 못 아니, 받기가 근데 어렵고. 민주당에서 근데, 예. 예, 시한을 줬죠. 그러니까 원래는 26일 오늘까지 발의를 하라고 그러니까 했어요. 저것도 굉장히 나쁜 태도예요. 네. 선생님이 뭐 저 학생에게 숙제 언제까지 해와라는 식으로 아. 상대방을 압박하는 게 좋은 협상 태도입니까? 예. 상대방의 상황을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야 이건 여태까지 이렇게 맞아요. 정말 네. 강자의 논리예요. 네. 자신들 강자입니까? 근데 아니, 학생이 하겠다고 먼저 말을 했잖아요. 안 시켰는데. 학생이 언제까지 하겠다는 얘기 안 했죠. 아. 하도록 노력하겠다. 저는 서울대 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아, 근데 제가 민주당을 대변하는 건 아닌데 민주당 입장은 이런 네. 것 같아요. 어차피 그러니까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 시점을 설득할 시간을 무한정 줄 수도 없는 거잖아요. 이제 그 사이에 최혜병 일주기도 지났고 지금 일단 지금 8월에 지금 28일인가에 본회의가 잡혀 있는데 네. 9월 정기국회 들어가면 이거 논의하기 힘들어져요. 또 다른 우리 그 상설특검 쟁점법안 발의해야 돼요, 하느라.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아니, 상설- 28일 본회의에 이제 회부를 하려면 적어도 오늘 정도에는 발의를 해서 얘기를 한 게 있으니 발의해서 해라 이런 취지였던 거 아닌가. 근데 상설특검은 일부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예. 민주당 주류 입장이 아니에요. 예. 근데 네. 그거 그냥 상설특검을 가버리면 제가 비주류였군요. 이제 알았어요.
네. 민주당이 특검을 하고자 했던 목적대로를 목적 달성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상설 특검 어려울 것 같고 저는 이 부분에서 최근 저는 계속 제가 방송 나올 때마다 지금 공수처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공수처 수사 결과 안 늘으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너무 일부러 고의로 지연한다는 느낌이에요. 약간 좋은 저는 말씀하셨습니다. 공수처가 왜 지금 이렇게 네. 질질 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공수처가 마음만 먹으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네. 진행할 수 있고 대통령의 통화 기록 내역을 확보했다. 예. 뭐 이런 정도의 언론 플레이를 할 게 아니라 그 시간에 수사하면 일정 정도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경북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 이런 것들 다 하면 네. 공수처에서 왜 이렇게 시간을 끄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네.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공수처에 대한 불신이 생겼잖아요. 이렇게 특검 갑시다. 아니 공수처가 아니 어차피 특검 가요. 가, 어차피 가요. 어차피 언제 가는 아니 거예요? 공수처가 지금 내년에 가?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지금 민주당이 만족할 만한 성과가 안 나와요. 어차피 절대. 하게 된다. 왜 그러냐면 아니 말했잖아요. 누구랑 통화했는지는 나왔어요. 예. 근데 누구랑 무슨 수가 내용의 통화 없으니까. 내용이 나왔냐가 중요한데 그게 안 나오는데 어떻게 공소 유지를 어떻게 해요? 그러면 당연히 못할 거라 생각을 하고 저는 그러니까 어차피 특검은 가게 돼 있어요. 근데 네네네. 그걸 저는 국민의힘 내부에 한동훈 대표는 노력한다는 것도 충분히 아는데 네. 좀 근데 노력해서 만약에 설득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니 그러면 저는 설득은 계속된다. 아니 설득은 그래도 계속돼? 그래도 기한이 없나요? 저는 마지노선이? 그래도 예. 민주당 그러면 차라리 그렇게 예. 갈 수도 있다고 민주당이 이제 발의한 또 특검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거기에 또 뭐 거부권 행사하고 제2 요구가 왔을 때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 이탈표. 이탈표가 나올 수 예, 있다는 거죠. 한동훈 예. 대표는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 의사표시 안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는 이번 특검은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때는 이제 내용을 한동훈 대표 쪽에서 찬성하게끔 수용할 만한 내용으로 넣어서 이제 특검을 발의를 하는 거죠. 그러면 저는 만약에 그렇게 돼서 국민의힘의 일부 의원들이 특검 찬성해 갖고 가면 난리 국민의힘은 진짜 이제 큰일 나는 거 깨져야죠. 아니에요? 이제 변화와 혁신이죠. 이게 한동훈 대표가 말하는 변화와 혁신 아닙니까? 아니, 국민의 저는 눈높이? 예. 그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게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예. 한동훈 대표가 후보 시절부터 명확하게 입장을 찬성 입장을 밝혀왔고 지금도 자신이 설득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네. 했는데 정말 이게 무기한 대로 늘어졌을 때 네, 네. 한동훈 대표가 네. 어떤 식으로든 정치적인 결단을 내리겠죠. 예. 뭐 그것이 어떻게 될지는 제가 예단해서 말씀드리긴 네, 네, 네. 어렵겠습니다만 한동훈 대표는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정치적인 책임을 지려고 할 겁니다. 자기 한 말에 제가 대해서. 제가 오늘 공부한 거 진짜 많은데 제가 한동훈 대표 이 특검법 때문에 얘기를 계속 못 하고 있잖아요. 이 정치가 지금 그렇게 된 뭘 거예요. 공부하셨는데? 뭘 공부했는데? 아니, 많이 했어. 이승만 기념관부터 해서 뭐 후쿠시마 오염수 역사 물가부터 관련? 해서 저 물가 가계비 3천조 돌파 공부 많이 맞아. 했는데 가계와 네. 정부비 합쳐서 3천조 돌파했대요. 상반기에. 아니 세상에 이번에도 네. 추석 명절에 소상공인한테 40조를 지원한다고 하길래 나는 어떻게 지원한가 봤더니 대출 받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네. 그 돈 현금으로 주는 것보다는 아니 그럴 거면 13조 그냥 꼭 현금 돈이 지원하는 필요한 것도 사람들에게 낫다라는 도움을 주는 얘기가 차원에서는 나오니까. 의미가 네, 있다고 네. 생각하는 그러니까 거고 이게 저는 아까 뭐 가계빚 네. 3천조 예. 그 가계빚과 정부빚. 정부빚 정부 3천조 차처. 중에 네. 2,800조는 민주당이 만든 거예요. 아니 근데 저거에 대한 책임을 본격적으로 지면서 얘기해야 돼요. 정부비 400조가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에 늘었습니다. 네. 근데 진짜 13조 지금 들어 대단하십니다. 예. 가계빚 2천조 중에 네. 왜 제일 많이 올랐습니까? 네. 집값이 네. 오르면서 가계 대출이 는 거예요. 근데 네. 집값 어느 시점에 올랐는지 그러면 금리가 아니, 인상되면서 못 잡고 있어요. 집값이 집값은 서울이 떨어졌는데 왜 다시 폭등한 거예요? 22주째. 집값이 오른 시점 한번 나중에 통계적으로 보십시오. 네. 문재인 정부 시절, 노무현 아니, 정부 아는데 시절 가장 많이 올랐어요. 윤석열 정부에서는 왜 그대로 복원됐냐 이 말이에요. 자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짧게 갈게요. 자 오늘 저희랑 또 방송 시간 겹쳐서 제가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 10시부터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안 들어오시고 좋아요도 이렇게 이렇게 부족했나요? 자, 말 나온 김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좋아요 이거 네. 너무 부족합니다. 이게 450개가 뭡니까 지금? 저도 안 눌렀네요. 저는 지금 방송 중에 하나 눌렀습니다. 아 저도 지금 눌렀습니다. 반성합니다. 정말 여유 있으시네 보면서 하고 저는 여유가 없어서. 어허이. 네, 일단 얘기하시죠 빨리. 네. 자, 근데 이제 청문회가 막말 청문회가 될 거다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김 후보자의 과거에 했던 발언들이 아마 주요 쟁점이 될 것 같아서인데 몇 가지 이제 사례를 좀 들겠습니다. 세월호 추모를 두고 죽음
죽음의 굿판이다 이런 표현을 썼고 이제 최근에 또 젊은이들 상대로 개만 사랑하고 결혼을 안 해서 이제 애를 안 낳는다 이런 발언이 있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역사적으로 재평가될 것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다. 뭐 기생충 총살가 뭐 이런 표현을 써서 이제 과거에 논란이 됐었고 이제 굉장히 좀 반노조 시각의 발언들을 한 것이 또 노동계의 반발을 사고 있고 이제 뭐 그런 상황이죠. 네. 저는 이제 첫 번째로 좀 지적하고 싶으신 게 어쨌든 우리 김문수 후보자께서 3선 국회의원 하셨잖아요. 네. 근데 3선 국회의원 하시는 동안 노동과 관련된 대표 발의가 한 건도 없습니다. 저는 이제 좀 이런 거 지적했으면 좋겠어요. 뭐 물론 막말하신 거 이제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조금 정책적으로 얘기를 좀 하면 이런 거에 대해서 아니 어떻게 노동 전문가라는 분이 3선 12년 동안 국회의원 하시면서 그랬는지 그리고 이제 뭐 전에도 그랬잖아요. 그 광주 글로벌 모터스 공장 가가지고 노조가 없어서 감동받았다. 이거는 과연 그 노동부 장관으로서 지금 해야 될 말인지 정 대표님 자꾸 어디 보세요? 아니 그 김병지 의원이 유독 제가 방송할 때 앞뒤로 자주 편성이 되시더라고요. 친하시겠네. 김병지 의원님이 저기 이렇게 반가워서 아, 인사 네, 한번 드린 보셨구나. 거고 네. 저는 그 이번 인사청문회는 국무위원이 되는 중요한 과정이니까 네.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능력 위주 또 업무 적합성 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평가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분이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과거 발언이 굉장히 문제가 되니까 국무위원이 되면 언행에 각별히 주의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던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문제라면 제일 큰 문제는 뭐 막말, 그다음에 또 저는 능력 부족이라고 봐요. 능력 부족. 네, 왜냐면 이분이 80년대 때 노동 운동을 정말 네. 가열차게 하셨었어요. 네. 근데 지금 2024년도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이분이 프리터족이라는 것을 알고 또 특수고용 노동직이라는 것을 그 특성을 아실까? 그러니까 다 아세요? 아니, 그래요? 그러니까 뭐 아시면 다행인데 정말 이러니까 얘기해 보셨어요? 2024년도에 최근에 어떤 이런 그 고용의 형태가 많이 달라졌잖아요. 맞아요. 네, 저는 거기에 과연 이분이 적합한 인사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진짜 사장 나와라. 고용의 형태 얘기하시니까 노동운동 80년대 70년대 할 때는 정말로 생존을 위한 노동권 투쟁이었다면 네. 지금은 연봉 1억 원 넘는 노조원들이 귀족 노조화 된 부분도 많습니다. 근데 이제 플랫폼 노동자 얘기하잖아요. 그거 말고. 그러니까 저는 좀 지금 그런 땀 흘려가지고 좀 일을 새로운 해도 형태의 어떤 고용 형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분이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이분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가지실 수 있는 생각을 가질까? 약간 아니, 그런 부분에 네. 있어서 조금 의심이 들어요. 우리 정광재 대변인께서는 그러면 이분의 그 노동 관련된 강점은 뭐가 지금 제일 강점입니까? 왜 웃어? 왜 민망하게 웃어요? 이러면 안 돼. 인사청문회에서 네. 충분한 얘기가 나올 거로 예, 생각이 들고 네. 저는 이 인선과 관련해서 네. 자세히 들여다보지 아, 못했기 그래요? 때문에 네. 뭐 제가 대변인으로서 네. 원칙이 있습니다. 네. 잘 모르는 일에 대해서는 아하. 잘 이야기하지 모른다고 않는다. 하지 괜히 아는 척하다가 그 플랫폼 노동자도 아신다면서. 다 그 노동 시장에 대한 이해는 충분히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아, 저 비트겐슈 타임급 네. 네, 해명에 대단히 감사 말씀드리고요. 아, 저는 그것만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제 김문수 후보자가 이 노동 정책 관련해서 했던 여러 가지 그간의 발언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발언에 대해서 네. 대통령도 동의를 했기 때문에 후보자로 그렇죠. 지명을 한 것인지 그거는 좀 어지간히 궁금하다. 사람이 없나 봐요. 이제 언행에 각별히 예. 주의하겠다고 주의하겠다. 하셨으니까 예. 언행을 한번 살펴보시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뭐 언행 늘 조심하도록 네,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예. 모두가 반성합니다. 아 여기 조심하면 안 됐잖아요. 여기 사고가 하나씩 터져야 되는데. 저는 비주류라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우리 저 정광재 대변인은 그 통신사 같은 경우 한 통신사 쭉 계속 같이 쓰세요? 아 저는 그래서 그 호객님이네. 호객님. 뭡니까 대표 지난 비서 월요일에 왔을 때 실장님. 78만 원 준다 그래서 주머니에 넣어갔어요. 아 넣어가셨어요? 예, 78만 원 넣어갖고 진정성이 있으신 분이에요. 네네네. 그리고 사실 우리가 방송을 하는 데는 이런 그 광고부주 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해도가 있으니까. 네. 상당히 여당스럽군요. 방송국 네.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비교원에서 인터넷 여러분 교체하실 때 혹은 좀 정수기 갈 때 아니면 여러분 핸드폰 뭐 이런 것들을 교체하시거나 뭐 이럴 때 보통 이제 뭐 기간 뭐 2년 3년 약정하잖아요. 이런 거 교체 주기마다 여러분께 알아서 잘 챙겨드리는 곳이 있습니다. 인터넷 비교원 전화번호가 1670-2571. 그렇습니다. 365일 24시간 상담한다는 것도 굉장히 아유, 장점이죠. 그럼요. 60도 변경 시 추가 30만 원. 아유 편하다 편해. 여러분 짰어요. 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열심히 호흡이 잘 해주시면 맞네. 여러분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도 잘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월요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